박영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뜬다. 전주 산자락집은 아직 서늘했고 창밖으로는 첫 닭이 울기 전에 고요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한 달 전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기다린 날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부엌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영자는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다. 오래 삭힌 홍어는 3달 전부터 항아리에 묻어둔 것이었고 코다리는 일주일 전부터 저녁 6시가 되었다.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직접 받아온 것이고 고들빼기 김치는 지난 가을 담근 것 중 가장 잘 익은 이거 것을 잘못 쓰면 고장나요. 민우가 이거 그리고 좋아했는데 후라이팬도 특수 코팅 준비하며 조심해야 그녀는 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영자는 떠올렸다.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초등학교 시절 거실 학교에서 소파에 앉아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늘 엄마 켰다. 홍어찜 있어?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때는 비린내가 난다며 구조조정, 코를 실업률 막으면서도 상승, 한 부동산 젓가락, 가격 두 하락. 젓가락 계속 영자는 집어먹었다. 채널을 돌렸다. 이제는 서울의 서울의 32층 32층 아파트에 수지는 살며 여전히 양복을 노트북 입고 앞에 앉아 출근하는 있었다. 회사원이 되었지만 영자는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물었다. 민호는 여전히 저녁은 그 언제 시절의 먹니? 아이였다. 다은이도 곧 올 코다리 텐데. 조림에 꿀을 발라가며 수진이 갑자기 윤기를 벌떡 낼 때 일어났다. 영자는 아, 며느리 맞다. 수진을 생각했다. 저녁? 그리고는 만났을 현관으로 때 나가더니 수진은 말끔한 잠시 후 정장 차림에 편의점 단정한 봉지를 머리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봉지 자신감 안에서 넘치는 비빔밥 눈빛을 용기 가진 3개를 여자였다. 꺼냈다. 이거 대기업 드세요.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수지는 직함이 비빔밥 하나를 잘 전자레인지에 어울리는 넣고 며느리였다. 돌렸다. 결혼식 날 띠린 수진의 소리와 부모님은 함께 뜨거워진 우리 딸이 비빔밥을 똑똑해서 꺼내 회사 회사에서도 앞에 인정받는다며 내려놓았다. 자랑스러워했었다. 바빠요. 이거 늙은 드세요. 호박죽을 끓이며 싫으시면 영자는 마세요. 손녀 다은을 영자는 떠올렸다. 플라스틱 용기를 6살 바라보았다. 다은이는 할머니 김이 집에 올 모락모락 때마다 나고 있었지만 할머니 밥이 어딘가 제일 쓸쓸해보았다. 맛있어라고 말하는 예쁜 미지근한 아이였다. 참기름 향과 지난번 시큼한 전화 소스 통화에서 냄새가 났다. 할머니 언제 와? 수진아, 라고 같이 묻던 앉아서 목소리가 먹자. 아직도 내가 귓가에 가져온 반찬도 맴돌았다. 있고 저는 약과를 하나씩 일하면서 기름에 먹을게요. 튀기며 영자는 수지는 자기 남편 비빔밥을 생각을 들고 했다. 다시 3년 전 노트북 폐암으로 앞으로 갔다. 세상을 떠난 영자는 남편. 혼자 식탁에 마지막까지 앉아 영자야. 비빔밥을 먹기 민호 잘 시작했다. 챙겨라고 당부했던 플라스틱 그 사람. 숟가락으로 밥을 영자는 떠먹는데 약과 목이 하나를 메었다.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그때 맛이 현관문이 입안에 열리고 퍼졌다. 다은이가 보낸 보낸 가방 가방 2개에 음식을 할머니, 차곡차곡 담으며 다은이는 영자에게 영자는 달려와 생각했다. 안겼다. 서울 우리 며느리네 다은이 집은 보고 싶었어. 인덕션이라는 신식 영자는 조리기구만 다은이를 있고 꼭 안았다. 가스레인지는 없다고 따뜻한 했다. 체온이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할머니, 다 완성해서 할머니 가져가야 가져왔어? 했다. 데우기만 하면 할머니가 되도록. 다은이 좋아하는 기차역으로 약과도 향하는 가져왔지. 버스 안에서 영자는 무거운 엄마, 가방을 할머니가 무릎에 약과 올려놓고 가져왔대. 창밖을 수지는 바라보았다. 노트북에서 눈을 전주의 뜨지 않고 아침은 말했다. 여전히 고요했다. 다은아, 저녁 한옥마을을 먹어야지. 지나고 거기 덕진공원을 비빔밥 있어. 지나고 시청을 다은이는 지나는 영자 동안 옆에 그녀는 앉아 비빔밥을 비빔밥을 먹기 하루를 시작했다. 상상했다. 6살 민호는 아이에게는 아마 양이 출근 너무 준비로 많았다. 바쁠 것이고 할머니, 수지는 이거 다은이를 맛없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느라 다은이가 숟가락을 정신없을 내려놓았다. 것이다. 다은아, 그래도 저녁에는 음식 남기면 다 안 같이 돼. 모여 앉아 수진이 영자가 날카롭게 준비한 말했다. 음식을 먹으며 영자는 이야기꽃을 부엌으로 피울 가서 것이다. 자신이 가져온 무궁화호에 늙은 올라 호박죽을 창가 조금 자리에 앉은 덜어왔다. 영자는 가방을 다은아, 선반 이거 위에 먹어볼래? 조심스럽게 올렸다. 다은이는 호박죽을 홍어 한 냄새가 숟가락 새어나가지 먹더니 않도록 환하게 웃었다. 가방을 2번 싼 와, 비닐봉지를 맛있다? 다시 한번 엄마, 확인했다. 이거 맛있어. 옆자리에 수지는 앉은 젊은 미간을 여자가 찌푸렸다. 스마트폰을 보며 다은아, 엄마가 이어폰을 사준 거 꽂고 먹어야지. 있었다. 영자 싫어. 또래의 이게 할머니 더 한 분이 맛있어.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다. 역시 영자는 서울로 어떻게 자식을 해야 할지 만나러 몰랐다. 가는 길인 듯 보였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자식 만나러 민우가 가시나 집에 봐요? 들어왔다. 맞은편 할머니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말을 푼 걸었다. 채 피곤한 얼굴이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셨어요? 네, 아들네 그래, 집에 민호야. 가요. 피곤하지? 어르신은요? 밥은 나도 먹었니? 딸네 집에. 회사에서 요즘은 먹었어요. 자식들이 다 서울에 민호는 사니까 방으로 들어가 우리 옷을 같은 갈아입고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차 거실에 타고 왔다 앉아 갔다 하는 핸드폰을 거지. 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민호야, 이해하는 엄마랑 눈빛을 이야기 좀 주고받았다. 하자. 엄마, 기차가 피곤해요.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영자는 해서 창밖으로 영자는 멀어져가는 전주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다. 5시간 후면 언제부터 서울이다.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 만날 수 밑에는 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서울역에 도착한 얼굴은 영자는 수척해 보였다. 무거운 가방 2개를 수진이가 들고 아침도 잘 지하철로 챙겨줘요. 향했다.
엄마 출퇴근 걱정 시간은 마세요.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람들로 감싸고 붐볐다.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작은 가방이 방으로 들어가 들어가 침대에 잠시 앉았다. 멈춰 서자 이 뒤에서 방도 역시 누군가 빨리 호텔 좀 같았다. 가세요라며 짜증 짜증 섞인 섞인 목소리를 목소리를 냈지만 냈다. 온기가 없었다. 영자는 황급히 옆으로 창밖으로는 비켜섰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지하철 안은 더웠다. 불빛들이 한 손에 반짝였지만 하나씩 든 영자의 보낸 마음은 가방이 어두웠다. 점점 무거워졌다. 전주 집이 그리웠다.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 아궁이에 걱정되어 불 지피던 가방을 부엌이 꼭 그리웠다. 품에 안고 있었다. 마당에 심은 강남역에서 상추와 환승할 고추가 때는 그리웠다. 계단이 너무 많아 무엇보다 숨이 남편이 찼다. 그리웠다. 젊은 사람들은 살아있었다면 모두 이런 핸드폰을 서러움은 보며 없었을 빠르게 텐데. 걸어갔고 영자만 홀로 느릿느릿 계단을 올랐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경비원은 영자를 한번 훑어보고는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다. 3203호에 아들 만나러 왔어요. 방문자는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이름이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기록부를 작성했다. 아파트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감색 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하이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32층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노트북을 한 손에 든 채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통화 중이었다. 네, 그 부분은 내일까지 수정해서. 아, 잠깐만요. 수진은 전화기를 잠시 내리고 영자를 보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다시 통화를 이어갔다. 죄송해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영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다. 하얀 벽,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모든 것이 각을 맞춰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따뜻함이 없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계속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다은이는? 민호 씨는 회사요. 다은이는 어린이집이요. 수지는 눈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다. 영자는 무거운 가방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대리석으로 된 주방 조리대는 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영자는 가방을 열고 음식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너희 먹이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 홍어찜이랑 코다리 조림이랑.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부엌으로 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나는 냄새를 맡자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이 냄새가 홍어예요? 응, 민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오래 삭혀서 깊은 맛이.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희 집엔 이런 거 좀 곤란해요. 냄새가 집안에 배면 빠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윗집 아랫집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그래도 민호가 좋아하는 거라서. 민호 씨도 이제는 그런 거 안 먹어요. 회사 회식 가면 스테이크나 파스타 먹지. 누가 홍어찜 같은 거 먹어요? 수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영자는 멍하니 서서 가방 속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고들빼기 김치, 늙은 호박죽, 약과. 하나하나 모두 사랑을 담아 만든 것들이었는데 영자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냉장고는 커다랗고 양문형이었지만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생수 몇 병과 우유, 그리고 샐러드 팩 몇 개가 전부였다. 냉동실에는 냉동 피자와 만두 몇 봉지가 있었다. 요즘은 민호가 밥을 집에서 안 먹나? 영자가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저녁 6시가 되었다.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수진이 막았다. 어머님, 인덕션 쓰실 줄 아세요? 이거 잘못 쓰면 고장나요. 그리고 후라이팬도 특수 코팅된 거라 조심해야 해요. 영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구조조정, 실업률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영자는 채널을 돌렸다. 7시가 넘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녁은 언제 먹니? 다은이도 곧 올 텐데. 수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 맞다. 저녁? 그리고는 현관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봉지 안에서 비빔밥 용기 3개를 꺼냈다. 이거 드세요. 수지는 비빔밥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띠링 소리와 함께 뜨거워진 비빔밥을 꺼내 영자 앞에 툭 내려놓았다. 바빠요. 이거 드세요. 싫으시면 마세요. 영자는 플라스틱 용기를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미지근한 참기름 향과 시큼한 소스 냄새가 났다. 수진아, 같이 앉아서 먹자. 내가 가져온 반찬도 있고. 저는 일하면서 먹을게요. 수지는 자기 비빔밥을 들고 다시 노트북 앞으로 갔다. 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다은이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다은이는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 다은이 보고 싶었어. 영자는 다은이를 꼭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할머니, 할머니 밥 가져왔어? 응, 할머니가 다은이 좋아하는 약과도 가져왔지. 진짜? 엄마, 할머니가 약과 가져왔대. 수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다은아, 저녁 먹어야지. 거기 비빔밥 있어. 다은이는 영자 옆에 앉아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다. 6살 아이에게는 양이 너무 많았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다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은아, 음식 남기면 안 돼.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자신이 가져온 늙은 호박죽을 조금 덜어왔다. 다은아, 이거 먹어볼래? 다은이는 호박죽을 한 숟가락 먹더니 환하게 웃었다. 와, 맛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은아, 엄마가 사준 거 먹어야지. 싫어. 이게 더 맛있어. 분위기가 싸해졌다. 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얼굴이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민호야. 피곤하지?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다. 민호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 피곤해요.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수진이가 아침도 잘 챙겨줘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는 아내를 감싸고 들어갔다. 영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이 방도 역시 호텔 같았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온기가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두웠다. 전주 집이 그리웠다. 아궁이에 불 지피던 부엌이 그리웠다.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가 그리웠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리웠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서러움은 없었을 텐데.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어제 저녁의 서러움이 가시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어제 먹던 편의점 비빔밥 용기들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영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정리했다. 홍어찜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냄새가 나지 않게 했고 고들빼기 김치는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다. 메모지에 민호가 좋아하던 홍어찜 다은이 먹을 약과라고 적어 붙였다.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6시가 되었다. 영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결심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아니, 다시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영자는 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터널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영자의 마음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첫 차표를 끊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며 영자는 어제 일을 곱씹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 민호의 무관심, 편의점 비빔밥.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복수하고 싶다고.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들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기차 안에서 영자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에 민호네 가족을 전주로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은 대접을 해줄 것이다. 편의점 음식이 아니라 백화점 음식으로, 차가운 말이 아니라 더 차가운 무관심으로. 전주에 도착한 영자는 곧장 백화점으로 갔다. 식품관을 둘러보며 가장 비싼 것들을 골랐다. 금빛 포장의 갈비찜, 전복죽 파우치, 12가지 나물이 들어간 궁중 비빔밥 키트. 계산할 때 직원이 물었다. 특별한 날이신가요? 네, 특별한 날이에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마당에 앉아 상추를 다듬었다. 이웃집 순자 씨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다. 어제 서울 갔다 왔다며? 아들은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다. 며느리도 잘하고? 그럼요, 잘하죠. 순자 씨는 부러운 듯 말했다.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도 안 오는데. 영자 씨는 복 받았어.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 받았다니. 편의점 비빔밥을 먹으며 혼자 앉아있던 어제 저녁이 복이란 말인가. 한 달이 지났다. 영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다음 주말에 다은이 데리고 전주 오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그 주말은 좀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 민호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토요일 오후 민호네 가족이 전주에 도착했다. 영자는 일부러 역에 마중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영자는 고개만 까딱했다. 앉아요. 영자는 준비해둔 상을 차렸다. 백화점에서 산 갈비찜, 전복죽, 궁중 비빔밥. 모두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들이었다. 반짝이는 유기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화려해 보였지만 영혼이 없었다. 바쁜 사람들에겐 이런 게 딱이지. 영자는 한 달 전 수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먹어. 비쌌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식사 시간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다은이조차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다은이가 작게 말했다. 그래도 먹어야지. 비싼 거야. 영자의 대답에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분노를 터뜨리려는 순간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사실, 저 한 달 전에 해고당했어요. 민호가 놀라 아내를 보았다. 뭐, 수진아, 그게 무슨 구조조정이었어요. 마케팅팀 전체가 날아갔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수지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정장 입고 나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만 들여다봤어요. 면접 봐도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애매하다고. 영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끔한 정장 뒤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게다가 수지는 말을 이었다. 친정 부모님 가게가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빚이 2억이에요.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에요. 제 퇴직금이랑 월급 다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민호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남편인데. 당신도 힘든 거 알아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영자를 보며 말했다. 그날 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들 너무 죄송했어요. 그 정성이 저한테는 왜 너는 못하니라는 비난처럼 들렸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날 편의점 비빔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장도 못 보고 요리할 힘도 없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사라졌다. 민호가 다급하게 영자에게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없어졌어요.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영자는 작업복 조끼를 걸치고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막차를 타고 자정이 넘어 서울에 도착했다.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역에 마중 나와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성인이라 24시간이 지나야 수색을 시작한대요. 수진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니? 회사. 아니, 이제 회사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매일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민호는 자책했다. 영자는 생각했다. 수진이 같은 며느리라면 어디로 갔을까? 자존심 강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지금은 무너진 여자. 학교. 영자가 말했다. 대학교. 수진이 모교로 가보자. 그들은 택시를 타고 수진의 모교로 갔다. 캠퍼스는 어두웠지만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었다. 영자와 민호는 도서관을 층층이 뒤졌다. 그리고 4층 구석 창가 자리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까맸다. 수진아. 민호가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영자는 가방에서 조끼를 꺼내 수진의 어깨에 둘렀다. 춥지? 집에 가자.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다은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자고 있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천천히 저으며 정성을 담았다. 달걀을 풀어 달걀찜을 만들고 콩나물국도 끓였다. 자, 먹어. 영자는 상을 차렸다. 수지는 흰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 눈물을 흘렸다.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영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흘째 되는 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빚이 정확히 얼마야? 영자가 물었다. 원금 1억 5천, 이자까지 하면 2억 정도요. 수진이 대답했다. 담보는? 친정집이요. 시가 3억 정도 되는데 이미 1억 대출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우리도 대출 받으면 안 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야. 빚으로 빚을 막으면 끝이 없어. 영자는 펜과 종이를 가져왔다. 먼저 이 집부터 내놓자. 엄마, 이 집은 비싸잖아. 전세라도 보증금이 8억이야. 이거 빼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최소 4억은 나와. 영자는 계산을 이어갔다. 내가 모아둔 돈이 1억 있어. 전주 밥 팔면 5천 나와. 민호, 너 퇴직금 대출 가능하지? 세 사람은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산을 정리하고 부채를 계산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따졌다. 가능해요. 수진이 말했다. 빚 정리하고도 생활할 수 있어요. 대신 허리띠 졸라매야 해. 영자가 말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수진의 눈에 의지가 보였다. 6개월이 지났다. 32층 아파트는 팔렸고 민호네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햇볕이 잘 드는 2층이었다. 수진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 팀장이 아닌 수진 씨로 불렸지만 오히려 편했다. 가을이 왔다. 추석을 맞아 민호네 가족은 전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 모임이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네 사람이 둘러앉아 나무를 다듬었다. 어머님, 콩나물은 어떻게 키워요? 수진이 물었다. 물만 주면 돼. 하지만 뚜껑을 덮어둬야 해. 어둠 속에서 자라는 거야. 영자가 대답했다. 그럼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도 견뎌야지. 그래야 꼿꼿하게 자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랬다. 어둠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그래도 자랐다. 할머니, 나 콩나물 싫어. 다은이가 투정했다. 그래도 먹어야 해. 비려도 맛있어.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비빔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였다. 영자가 키운 나물, 수진이 볶은 고기, 민호가 지은 밥, 다은이가 깐 달걀. 자, 이제 비벼라. 영자가 말했다. 오늘은 마음으로 간을 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그릇에 밥을 비볐다. 고추장과 참기름, 나물과 고기가 섞였다. 빨간색과 초록색, 노란색이 어우러졌다. 수진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다. 맛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상처의 짠맛과 실패의 쓴맛, 용서의 단맛이 모두 섞인 맛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죄송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나도 미안하다. 어른답지 못했어. 영자가 대답했다. 다은이가 밝게 웃었다. 우리 매일 이렇게 먹자. 네 사람이 모두 웃었다. 영자는 생각했다. 그릇을 바꾼다고 밥의 맛이 바뀌지는 않는다. 편의점 비빔밥이던 백화점 비빔밥이던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먹느냐다. 그날의 비빔은 모욕도 복수도 아닌 살아남은 자들의 동맹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무거움을 나누고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동맹의 첫 문장은 이렇게 쓰였다. 밥 먹자. 영자가 말했다. 그래, 밥 먹자. 수진이 답했다.
맛있게 먹자. 민호가 덧붙였다. 매일 먹자. 다은이가 외쳤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전주의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것이 가족이었다.